한반도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전남 고흥의 작은 어촌 마을. 2006년 늘 조용하던 마을이 전국에서 모여든 취재진과 학자들로 북적거렸다. 당시 문화재청장이었던 유홍준 씨도 한 걸음에 달려왔다. 생각지도 않은 별로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엄청난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발굴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든 것은 1600여 년 만의 모습을 드러낸 한기의 무덤 때문이었다. 당시 호사품이었던 청동 거울을 비롯해 권력의 상징인 환두대도와 귀걸이 등의 장신구들까지 무덤은 귀한 유물들을 품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카메라 세례를 받은 건 금동 신발과 나란히 묻혀있던 금동관이었다. 정치적 지배력을 의미하기에 금동관은 백제 정치사를 푸는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고흥 길두리의 금동관은 백제 지역에서 출토된 7번째 금동관이다. 1600여 년 장구한 세월의 침묵을 깨고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 백제 금동관들. 7개 금동관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비로소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은 백제 지방 통치사의 비밀이 풀리고 있다. 기록이 많지 않던 시대, 고대인의 무덤은 그 무엇보다 생생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전라남도 고흥군 길두리의 한 고분터인데요. 지금은 발굴이 모두 끝나고 흙을 다시 덮어놓은 상태라 얼핏 보면 시골의 작은 언덕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최고의 정치적 상징물인 금동관이 출토됐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백제 금동관은 이곳 고흥 길두리의 것을 포함해서 모두 7점인데요. 하나같이 모두가 백제의 수도가 아닌 지방에서 발견됐습니다. 자, 과연 이 백제 금동관은 누가, 언제, 그리고 왜 썼던 걸까요? 지난 2월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고흥 길두리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선보여지는 자리다. 무려 5년여간의 오랜 복원 과정을 거쳐 제 모습을 찾은 유물들. 100여 점이 넘게 출토된 화살촉과 함께 일본풍의 갑옷과 투구도 온전한 모습이다. 앞에 장식 같은 경우는 지금 복원을 했는데 좀 그 흔적만 남아 있어가지고 그냥 일부만 좀. 가장 까다로운 복원 작업을 거쳐 세상 밖으로 나온 건 금동관이다. 발견 당시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주인공이다. 정신이 번쩍 들죠. 사실 그런 유물들은 고고학자가 평생 한번 접하기도 어려운 그런 유물이기 때문에. 외진 마을이지만 비교적 큰 규모의 무덤이었다. 석실 천장엔 거대한 판석이 3개나 올려져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천정석이 들려 있었다. 도굴의 흔적이었다. 발굴팀은 무덤의 구조라도 파악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발굴을 시작했다. 그런데 천정석을 열어보니 예상과 달리 무덤 바닥이 드러나 있지 않았다. 도굴로 인해서 이 파진 범위를 정리를 해보니까 바닥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석실이 도굴이 되면 당연히 이제 바닥까지 다 이제 헤쳐지는데 바닥이 노출되지 않아서 조금 희망은 가졌죠.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하강을 해 들어갔는데 금동강, 금동 신발
이제 중요한 유물들이 바로 그 밑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굴로 인해서 파헤친 데서 불과 한 5cm 정도? 그러니까 조금만 더 파 들어갔다면은 뭐 아마 그것들은 도굴되기 전에 아마 그 삽자루 끝에 다 깨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수습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 주변의 흙과 함께 퍼올렸다. 보존팀은 우선 금동관의 형태라도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흙 속에 숨겨져 있던 금동관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독특하게도 관은 고깔모자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장구한 세월의 무게를 금동관도 비껴가지는 못했다. 보시다시피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찌그러지고 뭐 이렇게 변형된 상태라서 이제 그것을 흙을 제거하고 이제 하나하나 해체한 다음에 이제 그것의 원래 형태대로 다시 복원을 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원형을 되살리기 위한 작업이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다행히 금동관의 기본 형태가 살아있는 데다 주변에서 수습한 파편들이 많아 복원 작업은 처음부터 기대를 모았다. 드디어 5년 만에 금동관은 제 모습을 찾았다. 고깔모자 형태의 관에 여러 장식이 덧대어져 있는데 특히 정수리 부분에 달려있는 장식이 눈길을 끌었다. 꽃갈처럼 생겼고 좌우 전후에 세움 장식이 들어가는 점, 그리고 금동관모의 정수리 부분에 꽃 봉우리 같은 형태의 장식이 있습니다. 그걸 수발형 장식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도 백제 금동관만의 특징이거든요. 그것은 백제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금동관이었다. 백제 금동관의 기본적인 형태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건 익산 입점리에서 출토된 금동관에 의해서였다.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작은 농촌 마을. 마을 뒷산에 수십여 개의 백제시대 고분들이 조성돼 있었다. 그중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한 무덤에서 한 개의 금동관이 나왔다. 1986년 당시 발굴을 맡았던 윤근일 씨가 발굴 현장을 다시 찾았다. 예, 여기가 그 금동관도 나오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토기들도 나오고 그랬어요. 벌써 25년이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저기에 이제 그 나무가 있었어요. 밤나무가. 그 밤나무 옆에 이제 칡이 있어서 칡뿌리를 찾아서 들어가다가 보니까 석실 있는 연도 부위하고 석실 그 사이에 돌이 떨어져 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 보니까 그 안에 많은 토기들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이제 그 학생의 이야기죠. 설 연휴가 시작되던 날이었다. 귀향길에 올랐다가 제보 전화를 받은 윤근일 씨는 설 연휴도 반납한 채 곧장 현장으로 달려왔다. 자동차 배터리로 불을 밝혀야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러나 발굴 사례가 희박했던 백제의 유물을 단 한 점이라도 더 찾아내겠다는 생각에 정성을 쏟았다. 익산군에 있는 백제 고분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금동관과 금동모, 금동식리, 청자 고된 작업은 헛되지 않았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 귀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중엔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백제 금동관이 있었다. 금동관에 덧대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파편들도 꼼꼼히 수습했는데 장식판에 새겨진 봉황문은 정치적 권력가의 것임을 짐작케 했다.
입점리 금동관의 발견은 백제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백제에도 금속재 관문화가 있었으며 그 형태가 지금껏 한반도의 다른 고대 국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형태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것으로 알려졌던 에다 후나야마 고분의 금동관이 백제에서 전해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뭐 거의 뭐 놀랬죠.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뒤에 그 뒷꽂이 장식이라든지 막 이러한 것들은 처음에 안 나왔으면 우리는 그러한 것이 이 백제 쪽에는 없는 줄 알았죠. 그 사람들이 그 금동관을 가지고 굉장히 그 좀 뽐내는 막 그런 거지만은 그 양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익산 이 입점리에 있는 금동관의 어떤 그 전수된 그런 품이 아니겠는가 하기 때문에 더 뿌듯한 마음이 생긴 거죠. 입점리 금동관 발견 이후 또 하나의 금동관이 백제의 것으로 밝혀졌다. 일제강점기 나주 신촌리에서 대규모의 발굴 작업이 진행됐는데 9개 대형 옹관묘 중 1개에서 금동관이 출토됐다. 당시 학자들은 이 금동관을 마한의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둥근 관태 속에 있는 곡갈모자 형태의 관모는 분명 백제의 것이다. 천안 용원리에서는 금동관 파편들만 출토됐지만 온전한 형태의 반구형 장식인 수발이 나타나면서 백제 금동관임을 알 수 있었다. 이후 백제 지역에서 연이어 나온 금동관들은 모두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다. 발견된 금동관들 중 최고의 수작으로 꼽히는 공주 수촌리 금동관. 1600년 세월에도 동판 위에 입혀진 금은 빛을 잃지 않고 있다. 특히 아까 곡갈 모양 관은 지금 나와 있는 백제관에서는 거의 공통입니다. 다만 이제 장식이 이제 그 수촌리나 부장리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새 날개 장식을 했고, 입점리나 저쪽 그 반남면 신촌리 같은 경우는 나뭇가지형 장식을 했는가, 그런 이제 장식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기본 내관의 모양은 그 동일하거든요. 그렇다면 백제 전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금동관들은 언제 누가 쓰던 것일까? 삼국사기에 남아있는 백제 관식에 대한 기록은 단 한 건뿐이다. 왕은 금화식 오라관을 썼다는 것. 오라관은 검은 비단천으로 만든 관을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왕은 검은 비단천에 금꽃 장식을 했고 관리들은 은꽃 장식을 했다. 기록을 뒷받침해주는 유물들도 출토됐다. 무령왕릉에서는 금으로 만든 관의 장식이 나왔다. 그러나 백제의 금제관식은 이 한 점이 유일하다. 웅진 시기에만 확인되는 유물인 것이다. 기록과 유물을 통해 백제 왕의 관을 추정해보면 이렇게 검은 비단 모자에 금으로 만든 장식을 덧붙였다. 관리들이 썼다는 은꽃 장식도 여러 점 출토됐는데 주로 사비시기 유적에서 나오고 있다. 은제 관식과 함께 철제 관모태까지 나와 모자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비단 모자 앞쪽에 은제 관식을 꽂았던 것. 그렇다면 기록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백제 금동관은 언제 쓰였던 것일까?
두 점의 금동관이 발견된 공주 수촌리를 찾았다. 산 중턱의 양지 바른 자리에 5개의 무덤이 봉긋이 솟아있다. 한 가문의 무덤이 세대별로 조성된 것이다. 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곳에 백제 금동관의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다. 이 부분, 이건 목곽 안에 이제 목관이 시설된 부분인데 머리 부분이 이쪽입니다. 북쪽을 향하고 있고 머리에 금동관을 쓰고 허리띠를 갖추고 다음에 금동 신발이 신겨진 상태로 이제 발굴이 됐고 그 옆에는 이제 환두대두가 있었고 또 중국제 도자기가 관 안에 놓여 있는 상태로 발굴이 됐습니다. 금동관이 출토된 무덤에서는 금동관 외에도 당대의 사치품들이 대거 나왔다. 그 중에서도 금동관의 시기를 추정해주는 것이 중국에서 수입해온 고급 도자기들이다. 중국 도자기는 유행이 빨리 변해 연대 분석의 척도가 되고 있다. 이게 그 개수호라는 자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흑갈료 개수호 또는 흑이호 개수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310년대부터 이제 400년대까지 그때까지 이것이 만들어진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무덤은 이것이 출토된 물에 해서 한 5세기 초중까지 더 이상은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금동관들은 4세기 말에서 5세기대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동관은 백제의 수도가 한성일 때 쓰였던 관인 것이다. 그런데 백제 금동관은 한성이 아닌 지방에서만 나오고 있다. 살아생전 백제 금동관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거대한 규모의 무덤과 화려한 유물은 피장자를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일본식 투구와 갑옷, 그리고 금동 신발과 금동관은 그가 권력의 핵심에 있던 인물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 일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제작된, 그것도 아주 어려운 기술로 제작된, 구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물품들을 집중적으로 한 사람이 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다. 그거 자체만 보더라도 길두리 안동고분 무덤의 주인공은 그 당시 백제 전체, 현재 경기, 충청, 전라 전체에서 볼 때도 상당히 이렇게 돌출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백제 금동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지방 최고 수장들이었다. 그들은 백제 왕실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었을까? 백제 금동관이 나온 곳은 수도인 한성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서산 부장리를 비롯해 충청도에서 모두 4점이 나왔다. 나머지 3점은 전라도 지역에서 발굴됐다. 한반도 남단인 나주와 고흥에서도 금동관이 나오고 있다. 금동관이 나온 지역은 백제 전역에 넓게 퍼져 있었다. 발굴 지점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금동관들은 놀라우리 많지 서로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그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그 위세품이죠. 위세품인데 지금 이제 천안에서부터 해가지고 저기 나주 반남면, 그 다음에 고흥, 금, 길두리까지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럼 이 그 금동관을 착용한 사람이 그 어떤 존재이냐? 이 백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완전한 독립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금동관을 쓴 사람과 백제 왕실의 관계는 공주 수천리 무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동관과 귀걸이가 묻혀있는 위치로 보아 피장자는 금동관을 쓴 채 묻힌 듯하다.
무덤 안엔 당시 최고의 사치품이었던 중국제 도자기 사이호도 보인다. 귀가 4개 달려 사이호라는 이름이 붙은 도자기는 입점리 무덤에서도 나왔다. 지방에 있던 금동관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중국 도자기를 갖게 됐을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삼국시대 백제유적에서도 중국 도자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중국까지 그 먼 거리를 가서 그런 물품을 사서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백제의 왕성인 위례성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 풍납토성에서 쏟아져 나온 중국제 도자기들은 백제 왕실이 주도적으로 중국과 교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지금 같이 이 금동관과 같이 나오는 유물들을 보면 중국 도자기가 있고 귀걸이 같은 유물이 있고 말 갖춤 장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겹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려면 역시 국가의 용인이 있어야 된다거나 만약에 만든다고 하더라도 혹은 국가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줘야지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바로 우리 삼국시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동관을 백제 왕실에서 만들었을 것으로 보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복잡한 제작 기법 때문이다. 동판에 문양을 새기기 위해서는 정을 이용해 일일이 쪼거나 잘라내야 한다. 정교하고도 섬세한 솜씨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1600여 년 전 백제인들은 금동관에 어떤 문양을 새겨 넣었을까? 꿈틀대며 하늘로 나는 듯한 용의 모습이다. 몸에 비늘이며 눈까지 섬세하게도 그려 넣었다. 그 문양은 굉장히 섬세한데 그게 뭐 요즘 생각했을 때도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양 하나하나가 용 문양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뚜렷할 뿐더러 거기에 색임질을 한 조금 기술 또한 마치 기계로 어떤 그 문양을 파서 레이저 조각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색임 장식을 한 동판을 백제인들은 어떻게 도금했을까? 순과 금가루를 섞어 물에 개은 뒤 동판에 고르게 펴 바른다. 그런 다음 370도 이상의 뜨거운 열을 가하면 수는 날아가고 금만 남게 된다. 금동관이 1600여 년의 세월에도 금빛을 잃지 않게 해준 고난이도의 기술이다. 더욱이 도금에 필요한 수은과 금은 구하기가 쉽지 않은 재료들이다. 보면 이 제작 기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중앙 금공 기술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 원료의 희귀성, 희귀한 원료의 소유, 또 그러한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이 구현된 이러한 기술력, 그런 것은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만들고 그것은 힘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금동관을 만드는 데엔 또 하나의 희귀한 재료가 들어갔다. 서산 부장리에서 발견된 금동관에서 뜻밖의 새로운 물질이 발견됐다. 금동관 안쪽으로 보이는 건 흙이 아니었다. 금동관 안쪽에 있던 물질을 분석해본 결과 백화수피가 발견됐다. 자작나무 껍질인 백화수피는 방부, 방습 효과가 뛰어나 예로부터 공예품에 많이 쓰였다. 백화수피와 함께 직물 조직도 보였다.
금동관 안쪽으로 천을 대고 그 안쪽으로 백화수피를 댄 것이다. 그래서 이 유기물질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유기물질은 목재 조직으로서 실제 그 현생 자작나무 껍질과 동일한 백화수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작나무 껍질은 백제 금동관이 주로 발견되는 한반도 남쪽 땅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재료다. 지금 보시는 저 오른쪽 그 사면에 있는 것이 그 흰색 수피, 그러니까 나무 껍질을 가진 것이 자작나무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연구용으로 자작나무를 기르고 있다. 그러나 생장 조건이 맞지 않아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하고 있다. 한 10cm 미만의 어떤 직경 생장을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생장이 안 좋은 편이죠. 근데 자작나무 자체가 이렇게 생장 자체가 우수하거나 그런 종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것은 뭐 적지가 아니라서 그런 원인일 수도 있고요. 추운 지방인 시베리아와 백두산이 자생지인 자작나무를 한반도 남쪽 지방에서 직접 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금동관은 백제 한성 시기인 4세기 말에서 5세기에 백제 왕실이 직접 제작해서 지방에 내려준 것이었다. 한성 도 후반기쯤에 백제 중앙에서 금동관물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지방에 있는 수장층들에게 사여하면서 이걸 토대로 해서 중앙과 지방의 정치적 상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보면 중앙에서 직접 지방관을 파견한다거나 직접 장악하기보다는 지방에 있는 특정 세력을 매개로 해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체제였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제 왕실에서는 왜 이렇게 독특한 모양의 금동관을 만들었던 걸까? 고흥 길두리 무덤의 주인공이 썼던 금동관을 직접 제작해 보기로 했다. 모자의 몸체를 이루는 금동판 2개를 금동띠로 연결해 고깔모자 형태를 만든 뒤 그 위에 장식판을 덧대었다. 금동관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특별한 형상이 장식판을 붙이자 비로소 완성된다. 양측판 옆에 이런 지금 측판의 입식을 또 별도로 세워서 마치 새가 이렇게 날개를 펼친 듯한 그러한 이미지를 지금 담고 있는데, 백제에서만 볼 수 있던 독특한 형태의 금동관은 새의 모습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날렵한 엽장식으로 새의 날개를 형상화했다. 새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공주 수촌리 사호분에서 나온 금동관이다. 금동관 앞쪽에 달린 장식판은 비상하려는 듯 날개를 쭉 편 새의 모습이다. 수촌리 1호분 금동관도 원형을 복원해보니 날개를 펼친 새의 모습이 나타난다. 뒷장식은 새의 꼬리 깃털을 닮았다. 금동관 자체가 한 마리의 새와 같다. 부장리 금동관의 앞장식 역시 새의 형상. 다소 간략하게 표현돼 있다. 백제 왕실에서는 왜 금동관에 새의 모습을 담고자 한 것일까? 백제가 세워지기 전 한반도 서남부에 자리하고 있던 마한 지역 유물 중에 독특한 모양의 토기가 발견되고 있다. 토기가 좀 특이한데요. 이 아산, 충청남도 아산의 탐정 지역에서 나온 유물입니다. 이것은 새의 형상을 한 토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같이 발굴된 유물입니다. 오리형의 톡인데요.
이곳은 아마 이 밑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무나 이런 걸 끼워서 그 무덤을 장식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 솥대처럼 나무에 끼워 무덤 장식을 하던 것이다. 새는 우리 마한 지역에서 보면은 솥대라든지 이런 데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청동 시대의 그런 유물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마한의 톡이라든지 장식품에 이런 새 모양이 많이 있는 거 보면은 그 당시 이것이 아마 금동관에까지도 아마 그 디자인에 응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한 지역에는 소도라는 신성한 구역이 있었는데 소도의 상징물이 바로 솥대다. 지금도 옛 마한 땅인 충청도 지역에서 솥대를 만들고 있는 조각가 윤영호 씨. 마한 사람들에게 새는 어떤 의미였을까? 다른 네 발 달린 짐승은 하늘로 더 가까이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새는 장대보다 더 높게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솥대는 바로 거기에 제일 필요한 하나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경문 청동기에 그려진 솥대는 청동기 시대 마한의 새 숭배 사상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백제가 내려와 가지고 저 부여계 통해 백제가 이제 고구려에서 출발해 가지고 한강묘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한강에 이미 한은 세력들이 마한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럼 백제는 결국 이 마한 세력들을 정복하든가 마한 세력들을 흡수하든가 이래 하면서 자기를 이제 키워나가고 자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한성 시기 마한 세력을 통합해 나가고자 했던 백제 왕실의 지혜가 금동관에 담겨 있다. 그러나 고깔모자 모양의 관은 쓰기에 불편해 보인다. 과연 어떻게 썼을까? 백제 지역에서 출토되는 기와 조각에 백제 사람들이 썼던 모자 모양이 새겨져 있다. 금동관처럼 고깔모자에 날개 장식을 달고 있다. 또 다른 기와에서도 고깔모자를 쓴 사람이 새겨져 있다. 백제 사람들은 고깔모자 형태의 모자를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깔모자를 쓰는 방법은 양지 공도에 그려진 백제 사신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백제 사신은 긴 머리를 상투 틀고 그 위에 모자를 올렸다. 상투가 모자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보존 처리 과정 중에서 이 중앙에 안쪽에서 하고 그리고 바깥쪽에서 보니까 이제 붉은색의 그 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실을 이 중앙 부분에 연결을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턱 밑으로 내려오게끔 해서 이제 금동관을 썼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금동관을 쓰고 지역민들을 다스렸을 지방의 세력가들. 그것은 백제 왕으로부터 권력을 인정받았다는 최고의 상징물이다. 지방 지배 체제가 확립되기 전인 한성 시기, 금동관은 백제 왕실과 지방을 이어준 매개체였다. 일곱 점의 백제 금동관은 백제 왕실의 관 문화까지도 추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백제 왕실은 북방 문화와 토속적인 마한의 문화를 융합해서 독특한 형태의 금속재 관을 만들어 썼고 이를 지방에도 내려보냈습니다. 백제 금동관은 백제의 수준 높은 문화와 예술적 경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걸작이었죠. 한데 한 가지 의문점이 여전히 남습니다. 이 금동관이 만들어진 시기를 보면 백제의 수도가 한성이었던 시기인 4세기 말과 5세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자, 과연 왜 백제는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금동관을 만들어서 지방으로 내려보냈던 걸까요?
금동관은 한성 백제가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거점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두 점의 금동관을 토해낸 공주 수촌리 무덤은 금강 중류에 위치해 있다. 공주 수촌리를 지나 금강 하구로 내려오면 웅포 나루터를 만난다. 지금은 나루터 자리에 정자 한 채만 세워져 있지만 웅포는 오랜 세월 금강 하구 사람들에게 교통의 요지였다. 웅포 나루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금동관이 나온 익산 입점리에 백제 고분군이 있다. 금동관이 발견된 무덤은 큰 강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그 권력자가 있었을 때에는 육로부담도 해로를 통해 가지고 교통이 왕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문화 교류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아마 이 해로를 통해 가지고 된 게 아니겠는가. 금동관을 지방에 내려보내던 4세기 말과 5세기 때 백제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근초고왕 이후 영토가 넓어진 백제와 남진 정책을 펼치는 고구려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때 이러한 거점 지역의 유세품을 사유하고 그 거점 지역에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을 쉽게 얻어내고 또 그것이 또 군사력과 경제력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강은 지방으로부터 곡물과 세금을 빠르게 거둘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쟁 때엔 군사와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이었다. 그렇다면 지방의 세력가들은 왜 백제 왕실에 협조했을까? 지방사회가 보다 더 적극적 중앙에 적극적으로 달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백제 중앙의 권위를 인정받음으로 해서 지방에서 자기 권위를 유지할 수 있고 자기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금동관무가 사례될 때요. 이 즈음에. 그렇다면 백제 왕실은 왜 한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안가인 고흥길두리에 금동관을 보냈을까? 금동관이 출토된 고흥길두리 무덤에 서면 남해 바닷가가 내려다 보인다. 그 바다 너머에 일본이 있다. 그래서 백제가 가야권이나 신라권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 부산 앞바다를 통해서 대마도로 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걸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백제 입장에서는 그런 바다를 거치지 않고 일본으로 갈 수 있는 아마 항로를 개척하고자 노력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도 고흥반도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백제 왕실이 지방에 금동관을 보내던 시기, 백제가 고흥을 통해 외와 교류했음을 알 수 있는 흔적이 있다. 일본 큐슈 지역에 위치한 에다 후나야마 고분. 일본의 전형적인 고분 형태인 전방 후원분에 횡구식 석관이 있다. 이 횡구식 석관 안에서 놀라운 유물이 나왔다. 백제것과 똑같이 생긴 금동관이 나온 것이다. 현재 금동관은 도쿄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고깔모자 형태의 수발이 달려있는 전형적인 백제 금동관이다. 학계에서는 백제에서 직접 보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고구려와 치열한 전쟁이 치러지던 시기, 외와의 교류가 필요했던 것이다. 지방을 직접 다스리는 통치체제가 확립되기 전 한성 시기, 백제는 지방의 주요 거점 지역의 세력들에게 금동관을 하사하면서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해 나갔다. 금동관은 그 지역이 백제의 지배권에 흡수돼 있었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다. 저는 금동관무에 대한 기본 속성이 백제의 지배체제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백제 지배체제는 한성 후기에 백제가 나중에 혹은 보다 더 멀리 저는 한성 후기쯤에 백제가 정치적으로 영향력하에 집어넣었던 그런 지역을 저는
그 전라남도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지역, 외 지역까지, 가야 지역까지 다 아울러서 백제 영향권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이 백제의 영향권에 있던 지역은 금동관모가 다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안 나타나는 지역은 더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1600여 년의 침묵을 깨고 나온 백제 금동관은 한성 후기 백제의 모습을 보다 생생하게 구현해주고 있다. 최고의 정치적 상징물이었던 금동관은 백제 왕실과 지방을 하나로 이어주었고, 금동관으로 인해 견고해진 통치력은 위기의 순간 백제를 지켜주는 힘의 근원이었다. 삼국 가운데서도 가장 활발한 해상 교역 활동을 펼치며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하지만 이 백제의 역사를 보다 자세히 규명해내는 일은 마치 황무지에서 밭을 일구어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수도를 2번이나 옮겨야 했던 패배의 역사 속에서 온전히 남아있는 유적과 유물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보신 백제 금동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백제의 지방 지배 체제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지방 세력의 힘을 결집하고 강과 바다를 통해 해외 교역망을 확보했던 백제인들. 그 중심엔 백제 금동관이 있었고, 그 안엔 백제인들의 고뇌와 지혜, 그리고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했던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